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알코아의 실적 호조 덕에 이제 막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는 3,500을 돌파하며 12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MF가 이날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어닝 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56%, 0.7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한 달 내 최고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추가분 지급을 승인했고 미국 알코아의 실적 발표 이후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다만 시장은 IMF가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장 후반에 오름세를 소폭 줄였습니다. 영국은 0.98%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52%, 1.12%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7월 세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올 성장률을 3.1%, 내년은 3.8%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 대비해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로 신흥 개도국의 성장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중국의 전망치는 7.8%로 3개월 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고 러시아는 0.9%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대외 여건이 약화되면서 신흥 개도국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글로벌 경제 전망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이탈리아의 경제 전망 악화를 이유로 국제 신용 등급을 기존 트리플B 플러스에서 트리플B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투자 등급 트리플B는 투자 적격 특급 가운데 아래서 두 번째입니다.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을 제시해 추가 등급 하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S&P는 이탈리아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7년 4분기보다 8%가량 낮다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5월 제조업 생산이 전달보다 0.8% 감소하면서 부진한 경기 지표가 영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영국의 제조업 생산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후퇴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감소에는 제약과 금속, 전자제품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환율은 이날 전일 대비 0.9% 하락한 1.4814달러를 기록해 2010년 6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금융허브 런던이 리보금리 관리의 절대적 지위를 뉴욕에 양보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가 영국 은행협회로부터 리보금리에 대한 산정, 관리 책임을 넘겨받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는 리보금리를 관리할 금리관리소를 영국 런던에 개설하고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 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는 내년 초부터 관리권을 인수받게 되며 기존 집계 업무는 현 운영기관인 톰슨 로이터가 당분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는 앞서 나흘째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었던 알코아의 호실적이 반영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와 그리고 S&P 500 지수가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3,500을 돌파하면서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분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또 S&P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악재도 있는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코아에 대한 호실적 발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간밤장에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선 그 알코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보다도 2분기 실적 장세로 가지 않나라는 게 어제 증시에서 좀 나타난 점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75.65포인트, 0.5% 오르면서 15,300.3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86포인트, 0.72% 상승하면서 1,652.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어제 경신했는데요. 우선 19.43포인트 오르면서 0.56%, 3,504.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 그 알코아의 실적을 말씀하셨듯이 알코아의 실적이 기대가 굉장히 좀 그렇게 기대가 높진 않았는데 예상보다도 시장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웃돈 실적을 발표한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조정 순이익을 제외한다면 주당 7센트를 좀 기록했고요. 시장 전망치가 6센트를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알코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다른 그러한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크게 좀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코아의 2분기 매출액은 58억 5천만 달러로 작년 2분기에 그냥 59억 6천만 달러보다 감소했는데 우선 시장 전망치인 2분기 매출액이 58억 5천만 달러에 그냥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주면서 그동안에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어서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보다 부합한 결과치 나와주면서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었는데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3.1%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IMF가 7월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 성장률을 3.1%, 내년 성장률을 3.8%로 좀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4월 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각각 0.2%까지 낮춰진 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신흥 국가들, 여기서 신흥 국가라고 한다면은 신흥 아시아도 되겠고 특히 남미 쪽이나 이런 좀 러시아 쪽의 그러한 성장 부진을 좀 크게 좀 우려했던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전망치가 7.8%로 3개월 전에 비해서 0.3% 낮아졌고 러시아는 0.9%, 그리고 브라질 0.5%, 인도는 0.2%까지 하향 조정됐던 부분이 눈에 좀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신흥국들의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이 그 가장 크게 좀 성장 전망치를 낮췄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중국이나 신흥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탈하는 과정이 보이는 부분이 IMF가 시장 전망치를 주는 이유에 가장 큰 한몫을 하지 않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 IMF 경제 성장 낮춘 부분은 반영된 부분은 좀 미미하게 됐지만 우선 신흥 국가들의 그러한 경제를 좀 의심스럽게 좀 바라봤다는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그러니까 정크 등급보다 2단계 정도 높은 수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 같은 경우가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한 단계 강등했는데요. 우선 신용 등급 전망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낮췄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신용 등급 전망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라는 그 등급을 우선 유지하면서 좀 약간의 추가적으로 강등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 둔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고 작년에 그 유럽에서의 문제 터졌을 때도 아직까지 이탈리아 채권 문제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용 등급을 낮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탈리아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선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빨라졌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2분기 실적 장세로 그 뉴욕 증시가 2분기 실적 장세로 가는 부분이 반영될지 아니면은 IMF의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이탈리아 신용 등급 강등이 이런 외부 변수가 작용할지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죠. 바로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2.7% 전월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16개월째였나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엇인지, 생산자 물가지수는 무엇인지 단어부터 풀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생산자 쪽에서 나오는 거래되는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유통 단계의 마진이 들어간 이후에 최종 소비자들이 이를 사는 최종 소비 단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런 유통 단계가 들어가면서 가격 격차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6월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는 2.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6월에 그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5월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현재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도매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생산자 가격은 계속적으로 현재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현재 중국 정부가 목표 상승률 밴드인 3.5 이하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생산자 쪽에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디플레 우려를 조금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이라면 그 리스크 요인을 좀 크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년이 넘게 16개월째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그 무게감이나 효용성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물가 부담은 정부가 덜 수는 있지만 디플레 우려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말이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0.2%포인트 내렸다가 이번에 또 0.2%포인트를 더 내린 건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이 위험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위험 요인은 이제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네. 개인적인 식견이고요. 보고서에 이 내용이 아주 이렇게 들어간 공식적인 리포트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인 수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3.3%로 기존의 수치보다 낮췄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수정을 해서 또 낮췄습니다. 3.1%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의 수치를 1.9에서 1.7로 또 내렸는데요. 이 IMF는 미국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세계수도, 정부 지출의 삭감 문제 이런 부분이 하반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여파가 클 것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백악관 부속기관인 예산관리국에서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2.3%에서 2%로 하향한 바가 있습니다. IMF가 오늘 새벽에 1.7%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내렸으니까요. 이보다도 더 낮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지난번 6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소폭 내렸습니다. 2.3에서 2.6 밴드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미국에서 보는 경기 수준과 IMF가 보는 경기 수준은 IMF가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의 부진이 이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춘 원인이라고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브라질이나 인도, 러시아 모두 하향을 했습니다. 중국도 기존에 8.1에서 7.8로 내렸는데요. 이번 달 15일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7.5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로존은 0.4% 마이너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0.6으로 더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라간 수치는 현재 일본하고 영국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수치에서는 한국은 그 수치 산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존 4월의 2.8%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6에서 0.3으로 내렸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5에서 2%로 올렸습니다. 역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기를 조금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IMF는 지속적으로 현재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게 신흥국의 부진 때문이다라고 지목을 했던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 3대 위험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을 꼽은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세계 경제의 그 아주 중요한 이슈 3대 이슈를 이제 그 네. 이번 달에 커버를 해 드릴 텐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세 가지 위협 요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요인을 꼽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그 이른바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와 투자를 균형적으로 배합하는 이런 리커창 총리의 리코노믹스가 그 수반이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기 전에 투자 금액이 빠져나가게 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내용인데요. 아베노믹스가 현재 중기적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IMF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이런 부분은 현재 잘 가져가고 있지만 재정 통합을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을 것을 계속적으로 현재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인데요. 출구 전략이 미국에서 보는 대로 만약에 9월부터 일부 매월 MBS 매입과 국채 매입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이제 증시나 국채 시장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비에 브랑샤르가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점, 이번 그 보고서와 수반된 특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11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일 이제 오후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우리 하는 쪽에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 또 이제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의 정례 금통위를 현재 열고 있고요. 이번에도 큰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8회 그 이상의 채권 매입 기조 이런 부분도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달의 금통위에서도 모든 금통위원들이 2년 내 물가 상승 목표치 2%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이것도 이번 7월 금통위에서도 대부분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 판단 기조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을 모두 9개 권역으로 BOJ는 나눠서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8개 권역에서 경기가 현재 좀 올라오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경기 상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언급도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 마인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현재 유도하고 있는 엔화의 약세 기조,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1.09엔으로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지만 100엔대에 현재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일본 BOJ는 시장과의 소통을 좀 많아진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본의 금통위원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나카소 히로시 이달 초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BOJ가 추가 부양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현재 매년 유동성 주입 규모 60조엔에서 70조엔 이 정도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들려온 부정적인 소식 가운데 나머지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도 신용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신용등급이 나쁘면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리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높게 매겨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에서도 신용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강등해서 트리플 B라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죠. 정크 등급의 2단계 정도밖에 위에 안 있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 이성웅 대리도 잠깐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그리스 문제가 이제 봉합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럽 증시는 꿋꿋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특히 채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른바 월가에서 얘기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S&P가 그 국가신용등급을 내렸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신용등급의 전망치도 부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른바 투자 부적격, 정크 등급에서 현재 2단계 밖에는 위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고요. 기존의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로 내렸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으로서는 이제 한
한 등급밖에는 남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엔리코 레타 총리가 경제 계획의 속도를 좀 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탈리아는 자본소득세가 이를 좀 높은 세율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여타 유로존 국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올해 129%, 프랑스와 비슷한 수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이런 점이 등급 하향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말까지 경제개혁의 속도를 신임 레타 총리가 내지 못하게 될 경우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현재의 포르투갈과 더불어서 유로존의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서 계속적으로 지적될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재정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동의 정정 불안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또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100달러 쪽에 이제 고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두바이유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좀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103달러 53센트, 39센트가 올랐는데요. 14개월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예상보다 그 상승의 폭이 좀 크지 않은 부분은 이른바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최근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다소 상승 여력이 제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집트 군부와 무슬림 형제단이 계속적으로 내전 양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도 자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자제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국지적인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이 언급을 했다가 이런 유탄을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이슬람 국가가 이집트 현재의 내전 상황에 중재를 나설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유가에는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ECB 통화 정책 이후에 어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반응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6일 열린 통화정책회의 ECB는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했었고요. 무엇보다 드라기 효과도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호재성 뉴스였죠. ECB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변동성이 상당히 약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럽에서 선방을 하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남유럽 국가 쪽에서 한 2에서 3% 정도 등락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ECB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0.5%로 이제 동결을 하였지만 상당 기간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사하는 발언을 이제 드라기가 하면서 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포르투갈과 그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권에도 남유럽 국가발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권 어떤 리스크 요인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겼었는데 실질적으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7%까지 상승하고 CDS 프리미엄이 500bp까지 상승하는 등 큰 우려를 자아냈었는데요. 바로 어제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상당 부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위험이 남아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그 전체적인 부채 비율의 45%가 사실 스페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ECB라든지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포르투갈발로 인해서 스페인이 어떤 위험 기조가 크게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럽 국가에 좀 그런 리스크가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에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그날 동시에 이제 영란은행이죠. 영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경기 부양 기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권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ECB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기조라든지 자산 매입, ABS 발행 같은 경우 경기 부양 기조는 나오진 않았지만 3분기 내에는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꼽아주신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5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국내 기관들의 컨센서스였던 9조 7천억 원, 10조 2천억 원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지난달 6월이었죠. 급락을 이끌었었던 JP모건의 부정적인 보고서 여기에 언급됐었던 9조 7천억 원보다도 못 미쳐서 결국 삼성전자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한 10조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9조 5천억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가장 그 주가의 하락 압력을 받았던 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그 판매 부진 우려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JP모건의 보고서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하향 목표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 그로 인한 좀 하락 압력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저점대를 이제 하향 이탈을 하면서 좀 새로운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다는 게 최근에 팔고 있다는 게 어떤 큰 시장의 악재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갤럭시 노트 3가 올 3분기 중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기적으로는 추세 흐름을 좀 보는 거 지향을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JP모건이 2차 보고서를 냈잖아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도 JP모건의 예상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놓는다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또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저 말씀대로 이제 3분기에도 이제 JP모건에서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또 실적이 안 나온다면은 2차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의 그 하락 압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는 발표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그 상세적인 내용이 아직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쯤에 이런 제품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런 구매자들의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품이 나와봐야 어떤 그 시장에서 반응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앞으로의 한 주간 시장의 방향을 이끌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산재에 있죠. 바로 FOMC 회의록에서 이제 버냉키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던 뭐 이집트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2분기부터 시작하는 게 미국의 알코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닝 시즌의 시작,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FOMC 회의록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 6월 FOMC 발표 때 최근에 이제 9월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발언에 대해서 좀 이제 시사하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 발표에 따른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이제 발언을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은 그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제 9월달 FOMC 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사들이 요즘 들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이번 7월달에 FOMC 회의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E3 이제 축소 조건으로는 아무래도 월간 2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증가가 한 2개월, 3개월 내로 증가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업률이 7.2에서 7.3% 수준에서 이제 지속된다면은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증가 추세를 이런 거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거는 2015년쯤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실업률도 한 7.2%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때쯤으로 가게 되면 6.5%에서 6.6% 정도로 이제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OMC 회의록, 지난달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연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내년에는 중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의견이 버냉키 의장만의 의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집트 리스크와 관련한 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요? 예, 일단 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유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게 급격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뭐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는 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집트에 관한 그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7월 5일 날 뭐 주요 도시에서 뭐 30명의 사망이 발생하는 등 뭐 320명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큰 이제 피해 금융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뭐 하락 압력과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IMF가 48억 정도의 그 재정 지원을 이제 중단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또한 이제 아무래도 그 쿠데타 논란으로 인해서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군사 경계 원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집트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으로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서 유가 흐름과 그런 이집트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증시에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안에서의 변화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제 최근에 좀 부상을 받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여러 가지로 좀 응용이 가능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것은 이게 전력 저장장 쪽에 강력한 시중 모멘텀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정리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련 기업들은 이제 특정한 어떤 종목이 아니라 위원님, 전문위원님.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시장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찍는 모습이었고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지난해 출시한 모델 S가 올 1분기에만 5천 대 가까이 팔리면서 전기차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주를 이끌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에서 함께 쉽게 풀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다시 연결해 주시죠. 예. 일단 2차 전지 관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요번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ESS 쪽,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쪽의 부분이 이제 부각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관련주로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쪽이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는 니캠, 코스모 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근데 이제 그 차트로 일단은 이 부분이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니캠 정도가 니캠하고 일진 머티리얼, 코스모화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바닥에서 한 5, 60%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장에 비해서는 이런 종목들의 지금 움직임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다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바닥에서도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 후성, 에코프로, P&E 솔루션, LMS, 코스모 신소재. 하여튼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은 어떤 특정한 섹터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떤 화학 쪽도 될 수 있고요. 전기 전자 쪽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적용 범위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알고 있는 게 이제 휴대전화 쪽에서 이제 그 배터리 쪽이 이제 2차 전지가 될 건데요. 휴대전화 쪽에서도 일단은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 좀 확대돼 가는 개념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 용량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그 2차 전지 쪽에 그 고사양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전기차 부분은 지금 서서히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ESS 부분은 그렇게 이제 많은 비중들이 좀 있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매출 기준으로 조금 나왔었고요. 올해가 실질적으로 ESS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시작되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을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좀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모멘텀으로 본 ESS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ESS 리튬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13년도,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는 시장 규모가 이제 한 1조 4천억 정도, 전 세계 규모에서 이제 1조 4천억 정도 부분밖에 이제 안 될 거라고 일단 보는데, 결국은 이제 그 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5조 3천억, 이 정도면은 한 4배, 3배에서 4배 정도가 한 2년 동안 성장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이제 2020년 정도 되면 한 30조 정도 시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ESS 쪽에 리튬 2차 전지 쪽이 성장을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전기차 쪽을 한번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전기차 쪽은 13년도에 이제 한 4조 9천억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15년도 정도면은 한 6조 7천억 정도, 그리고 20년도에는 15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는 그 ESS 시장보다는 이미 커져 있는 상태에서 성장 속도는 ESS 시장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됐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그 독일 업체의 1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10메가와트급 정도의 어떤 수주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LG화학이 미국 업체를 통해서 32메가와트급, 그러니까 32메가와트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한 2,000대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전기차 한 대에 그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한 2,000대 정도의 배터리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32메가와트급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스마트폰 한 400만 대 정도 파는 그 정도의 규모급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이제 그 상당히 큰 규모고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ESS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잠깐 도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SS 시장 쪽에서 이제 그림 화면으로 좀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뭐 UPS 및 전압 보상이라고 그랬고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가 발전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전력이 끊겼을 때 그 UPS 쪽이나 전압 보상 쪽인데 대부분 현재까지는 이 시장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제 납축전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의 그 납축전지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상으로는 리튬 이온 전지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지금 이쪽에 어떤 검증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을 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UPS 쪽의 부분들이 지금 한 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전력 자정 장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것은 전기의 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기가 일률적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일단 직접적인 전력으로 사용하려면 고른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얻어지는 전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저장을 했다가 이걸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쪽 이런 쪽의 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지금 ESS 쪽의 한 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ESS 부분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개통 안정화 내지는 대량 전력 저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력이나 화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피크 시간대죠. 이 피크 시간대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모자라는 전력량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래서 남는 시간에 저장해 놓았던 것들을 갖다가 피크 시간대에 내보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SS가 2차 전지 쪽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호황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전기차니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ESS 쪽까지 지금 가세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폭발적인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고요. 어느 정도 실증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이쪽의 주가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